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사랑을 잃더라도 나 자신을 잃지 마라. 나는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지 않는다. 지은이는 양창순, 발행은 다산북스입니다. 인간관계의 절정은 결국 사랑입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을,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증명을 바라곤 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성장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 사랑에 이르고 또 때로는 사랑을 잃어버리면서 진정한 나와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중요한 사랑이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이 책은 궁극적으로 관계를 건강하게 맺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자존감이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책의 제목처럼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을 잃더라도 나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자 양창순 박사는 우리나라 최고의 인간관계 전문가로서 정신건강의 치유와 성장을 위해서는 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랑을 공부해야 합니다. 이 책에는 관계의 핵심을 관통하여 좋은 연인을 만나기 위한 자세, 갈등을 극복하는 지혜, 결혼에 이르러 안정적이고 평화롭게 그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힘까지 인생에 꼭 필요한 굵직한 조언들이 담겨 있습니다. 저자는 당신은 충분히 사랑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행복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면 좋은 상대는 반드시 나타난다. 홀로 설 수 없다면 둘이서도 함께 설 수 없다고 말하며 까칠하게 사랑하라고 주문합니다. 이는 건강한 자존감과 같은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숨어있던 의존성을 마주하고 나 스스로가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최고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 성장한다. 길을 가다가 백일홍이 무더기로 피어있는 것을 보았다. 반가운 마음이 들면서 이상하게 그리움 비슷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그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가던 길을 마저 가다가 나는 문득 깨달았다. 그것은 내가 사랑했으나 지금은 잊어버리고 없는 모든 것들에 대한 애달픈 그 무엇이었다. 어린 시절에는 참 흔했는데 요즘엔 쉽게 만날 수 없는 소박한 꽃 무더기가 나를 상실의 슬픔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상실의 슬픔 중에서도 가장 아픈 건 물론 사랑이다. 아마도 그래서 사랑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가장 많이 쓰이고 읽히는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이리라. 그런데도 우리는 사랑이 뭐지란 질문 앞에서 여전히 망설인다. 사랑의 열병에서 이제 막 빠져나온 사람들조차 고작 이런 게 사랑이야 하고 되묻기도 한다. 또다시 새로운 상대를 찾아 나서지만 결과는 매번 비슷한 경우가 많다. 흔히 연애로 다친 마음은 다른 연애로 치유하면 된다고들 한다. 하지만 누군가를 잊기 위해서, 시련의 상처를 달래기 위해서 다른 상대를 만나는 것은 그다지 좋은 방식은 아니다.
성급하게 아무나 만나게 될 확률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성장해가는 존재란 사실이다. 누군가를 만나 사랑에 이르고 또 때로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서 우리는 진정한 나와 마주할 때가 많다. 내가 지닌 성격과 기질, 자라온 환경, 과거의 경험, 세상을 보는 나만의 가치관 등에 대해 가장 시험을 받는 관계가 바로 연인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 지닌 힘이다. 그래서 일찍이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사랑만이 우리를 견디게 한다고. 우리가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는 대신 서로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그 어떤 고통도 나를 파괴시킬 수는 없다. 저와 남편은 고등학교 때 만났습니다. 문학 동아리에서 처음 봤는데 어린 나이인데도 서로 첫눈에 반했죠.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할 때까지 그와 보낸 시간은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다은 씨는 남편과의 첫 만남을 이야기하면서 잠깐이나마 눈을 반짝였다. 진정 행복했던 모양이다. 물론 문제는 있었어요.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우리 집에서 결혼을 반대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반대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다은 씨는 여전히 눈을 빛내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사랑 앞에 우스울 정도로 순진했던 우리는 결혼해서 첫날 밤이 될 때까지 손잡고 키스만 한 사이였어요. 그토록 만지고 싶고 갖고 싶던 사람과 비로소 하나가 되자 정말 황홀했어요. 그 뒤로도 서로를 기쁘게 해주려고 최선을 다했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언제부터인가 남편이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다. 귀가가 늦어지고 아내에 대한 배려도 사라졌다. 그리고 결혼할 때 자기를 무시했던 처가 식구에 대한 원망과 경멸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처음에 다은 씨는 그런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어쨌든 결혼을 반대했던 친정 때문에 남편이 상처를 입은 건 사실이었으니까. 그러나 매일같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그녀도 화가 나서 같이 싸우기 시작했다. 한번 싸우기 시작하니 어쩌면 그렇게 매일 싸울 꼬투리가 생겨나는지요. 서로 상처가 될 만한 말만 골라 하면서 지독하게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 사이에는 어느덧 사랑은 없고 미움의 감정만 남게 되었다고 한다. 그 사람이 들어와 먹는 모습, 자는 모습이 다 싫어지는 거예요. 그의 몸이 닿기만 해도 끔찍하게 싫은 감정이 들었죠. 남편도 다은 씨에 대한 적개심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다은 씨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다은 씨의 충격도 다소 사라졌다. 하지만 정작 다은 씨를 괴롭힌 것은 남편의 바람이 아니었다. 그토록 깊은 사랑으로 시작된 관계가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 그녀를 힘들게 했다. 대체 우리가 갖고 있던 사랑의 감정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너무도 강렬해서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시간의 흐름도 방해할 수 없을 것 같던 그 감정이요. 다은 씨의 이야기는 사랑이 어떻게 변화하고 상실의 아픔으로 이어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토록 절실했던 사랑은 어디로 가버린 걸까? 그녀의 절규대로 그토록 절실하고 강렬했던 사랑의 감정은 정말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 왜 우린 때로 그토록 참혹한 상실의 고통을 겪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 결국 해답은 사랑이 지닌 유한성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지 않나 싶다. 인간은 세상에서 유한한 존재다. 그런데도 사랑에서만은 영원성을 바란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상실의 고통이 더 힘겨운 것은 자신의 존재 의미까지 잃어버리게 만들어서다. 그것이 무엇이든 사랑하는 대상을 잃어버리고 나면 인생은 갑자기 무로 변한다. 더불어 그 어디에서도 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추락을 경험하게 된다. 상실의 고통 앞에 섰을 때 분노는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 가운데 하나다. 떠나버린 사람을 미워하고 세상에 분노하고 자기의 운명과 환경의 분노를 느낀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느끼는 과정이다. 다만 이 분노를 자신이나 남을 파괴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지금 상실의 아픔으로 괴로운 사람이 있다면 먼저 작은 일상들에 눈 떠보라고 권하고 싶다. 일상에서 작은 기쁨을 발견하다 보면 상실감으로 생기는 분노도 조금씩 가라앉게 마련이다. 만약 아침에 눈을 뜨기가 두려운 순간이 온다면 나는 아직 살아있고 또 하루가 주어졌다. 나는 어떻게든 살아남을 것이다. 어떤 고통도 나를 파괴시킬 수는 없다라고 스스로 다독이자. 그리고 다시 새로운 평범한 일상을 시작하자. 평범한 일상에서 시작되는 작은 기쁨. 아스팔트 위 생물이라곤 전혀 살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아주 작은 틈바구니로 가냘픈 풀포기가 올라온 걸 본 적이 있는가? 우리도 자연의 일부다. 콘크리트 더미를 헤치고 풀포기가 올라오듯이 아무리 상실의 아픔과 상처가 클지라도 생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 어제와 다른 새날이 온다. 반려동물을 키워보는 것도 좋다. 나 역시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때때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 어느 날 잠결에 찾아와 자신의 혀로 눈물을 닦아주는 강아지의 따뜻한 체온. 녀석의 촉촉한 코와 부비면서 전해지는 삶의 지속성. 유리 항아리 안에서 날렵한 몸짓으로 헤엄치는 금붕어. 그들의 뻐끔거리는 눈망울. 조심스럽게 다가와 조용히 내 얼굴을 주시하는 고양이의 존재 등. 불을 켜기조차 두려워 어둠 속에서 홀로 웅크리고 있을 때 문득 그런 내 모습을 지켜보는 커다란 눈동자를 발견한다고 생각해보라. 불현듯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깨닫는 것은 얼마나 눈물겨운 위로인가. 이처럼 평범한 일상에서 작은 기쁨을 찾아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면 고통은 조금씩 가라앉고 상처에도 닦지가 않기 시작한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하루하루를 살아낼 용기를 얻는 것이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면 인연은 반드시 나타난다. 김하늘 씨의 예전 남자친구는 아내와 딸이 있는 유부남이었다. 그녀는 내게 그 사실을 어렵게 털어놓았다. 같은 직장에 근무했던 그 남자는 자기 가족에게 매우 헌신적인 사람이었는데 곁에서 지켜보던 하늘 씨는 언제부터인가 자기에게도 그런 사랑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랐다고 한다. 하늘 씨는 날마다 싸우는 부모 밑에서 거칠고 외롭게 자랐다. 아버지는 한 번도 딸을 안아준 적이 없었다. 늘 사랑받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던 그녀에게 그 남자는 정말 완벽해 보였다. 하늘 씨는 남자를 유혹했고 결국 성공했다. 그리고 아내와 딸에게 했던 것처럼 자기에게도 헌신적이고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다. 남자는 노력했지만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처음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한계가 정해져 있었다. 여자 역시 그것을 모르지 않았다. 하지만 남자가 조금만 소홀한 눈치를 보여도 미친 듯이 화를 내고 울며 불며 매달렸다. 스스로 광기에 가까운 집착을 보였다고 말하는 하늘 씨는 결국 아주 시시한 다툼 끝에 남자와 헤어졌다. 그런데 헤어지고 난 후 그녀는 너무 혼란스럽다고 했다. 그 남자에 대한 미련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헤어지자마자 어느 순간 자기가 거짓말처럼 그 남자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집착했고요. 그런데 그게 사랑이 아니라 그냥 감정의 유의였던 건가 봐요. 그 사람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허망하고 처참했는지 아시겠어요? 하늘 씨는 그때의 자신을 이렇게 읊조렸다. 사실 꼭 그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없었을 거예요. 그저 황폐한 내 마음을 채워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죠. 이제는 그런 기대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걸 알지만요. 하늘 씨는 남자와 사랑에 빠져 있다고 생각할 때도 늘 자신이 정말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 끊임없이 그 사랑을 확인하려 했다. 남자의 말 한마디, 몸짓 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모든 것이 단지 자신의 무의식적인 기대치와 욕구에 따른 감정에 의해 지나지 않았다니 허망할 수밖에. 나의 부족함을 타인이 채워줄 수는 없다. 연인 관계에서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다. 필요해서 사랑하는 것과 사랑해서 필요로 하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 필요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의존 욕구를 사랑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나무에 오른다고 가정해보자. 같은 행위라도 목적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어떤 위험을 피하려고 나무에 오르는 것과 좀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보려고 나무에 오르는 것은 같은 행동이다. 하지만 그 목적은 완전히 다르다. 후자의 경우는 전적으로 자유의사에 달렸다. 따라서 어떤 나무에 어떻게 오를 것인지 충분히 살펴보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자처럼 긴박한 필요성 때문이라면 눈에 보이는 대로 아무 나무에나 올라갈 테고 몸을 숨길 수만 있다면 굳이 나무가 아니라 구멍이나 동굴이어도 상관없을 것이다. 사랑도 예외는 아니다. 사랑을 위해 시작된 관계인지 아니면 정신적 외로움이나 공허감을 메우기 위해 시작된 관계인지에 따라 그 과정과 결과가 달라진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므로 상대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경계하지 않는다. 사랑에 꼭 필요한 요소인 확실성과
지속성이 늘 유지되므로 불안해하지도 않는다. 그 반면 자신의 외로움을 덜기 위해 시작된 관계는 외로움을 달래려는 욕구 충족이 우선이다. 그러므로 왜 그 사람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사실 이때 사랑하는 대상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다. 단지 내가 필요함으로 널 사랑하는 것이므로 상대에 대한 사랑도 그가 자신의 욕구를 얼마나 채워주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그러면서도 상대방이 자기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부담스러워한다. 자기의 욕구와 필요가 우선이므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사랑이 자랄 공간이 없다. 그래서는 아무리 좋게 봐주어도 진짜 연애 혹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을 이해할 때 비로소 외로움 때문에 섣불리 연애에 뛰어드는 일을 멈출 수 있다.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면 좋은 인연은 반드시 나타난다. 외롭다고 타인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신이 내면에 내는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자신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파악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감정의 유의에서 나를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나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면 분명 자신의 사랑도 지킬 수 있다. 가장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사람을 도저히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아이러니.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상대방의 욕구를 수용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상대방의 반항을 인정하는 일이다. 끝없는 갈등으로 괴로워하는 커플들을 보면 대개 그 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인간관계의 크고 작은 갈등은 대부분 상대방이 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것은 부부나 연인 관계뿐 아니라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가 무조건 순종하기를 바란다. 말을 잘 듣던 아이들이 슬슬 반항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된다.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다. 사랑을 처음 시작할 때는 대부분 상대방의 말에 무조건 따르려고 애쓴다. 잘 보이려는 욕구 덕분이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곧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기에 이른다. 이때 상대방이 자기 의견을 받아들여 주지 않거나 반대하게 되면 전쟁이 시작된다. 마음이 변했느니 사랑이 식었느니 하면서 서로 공생하는 관계라면 모를까 모든 것이 서로 일치하는 관계란 애초부터 있을 수 없다. 인간은 자기가 태어난 부모의 몸에서조차 독립해 자기의 개체를 찾아가는 존재다. 일례로 아이가 태어나 어느 정도 자라면 부모한테서 여러 가지로 독립을 시도한다. 이런 아이의 모습을 본 부모는 당황스럽다. 지금껏 자기의 일부라고 여겼던 아이들이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이때 부모가 성숙하고 아이의 정서적 발달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아이들의 독립을 도와준다. 그러나 미처 그럴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부모 역시 성숙하지 못하다면 아이들의 독립은 지난할 수밖에 없다. 흔히 부모가 아이를 과잉보호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이의 능력을 믿지 못하거나 떠날 것을 두려워해서다. 문제는 이러한 부모의 태도가 아이의 마음속에 무력감과 열등감을 심어준다는 데 있다.
물론 겉보기에는 순종적이고 성실한 사람으로 성장한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늘 억압된 두려움과 자신을 그렇게 만든 부모에 대한 분노가 자리 잡고 있다. 어른이 되어도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못하는 조그만 어린아이가 내면에 숨어 있는 탓이다. 이 두려움과 분노는 늘 갈등의 원천이 된다. 그들은 이를 수동적, 소극적, 비생산적 방법으로 표출하곤 한다. 이것이 바로 겉보기에 온순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 중 하나다. 결코 쉽게 변할 수 없는 본성. 지금까지 제 인생 목표는 성실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 말씀도 잘 들었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으며 대학 다닐 때는 시위도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그런절 비웃었지만 전 나름대로 성실함에서 비켜나가지 않으려고 그랬을 뿐이죠. 30대 초반인 어느 남자의 이야기다. 문제는 술만 마시면 갑자기 성격이 돌변해 너무도 폭력적이 된다는 데 있었다. 어느 날인가는 아내와 크게 싸웠는데 제가 술김에 아내 목을 졸랐다더군요. 아마도 아내가 사사건건 제 의견에 반대하고 몰아세우기만 하는데 굉장히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결국 아내가 이혼하자며 친정으로 가버렸다. 남자는 자신이 너무도 한심해서 병원을 찾아오게 되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부모와 주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을 억압해온 전형적인 사례에 속했다. 자기는 그렇게 모든 것에 순종하며 바르게 살아오려고 애썼는데 아내가 그런 자기에게 반대하니 견딜 수 없는 모욕과 고통을 느낀 것이다. 본래 자기 자신은 어떤 억압으로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단지 억눌려 있을 뿐이며 언젠가 소리를 낼 날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문제는 억압된 시간이 길어질수록 대단히 왜곡된 상태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술만 취하면 사람이 난폭하게 바뀌는 것도 그런 왜곡된 상태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다름을 인정하는 용기. 사람은 자기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자기 자신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 때야 비로소 다른 사람과도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다. 자신의 모습이 무력감과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남과의 관계에서도 성공할 수 없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도 구슬하니 적용된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억압하거나 구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억압은 상대방의 무력감과 열등감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그런 무력감이나 열등감 위에 세워진 사랑은 단지 두려움에 대한 집착이나 의존 아니면 그 반작용으로 인한 지배나 굴복이라는 악순환을 낳는다. 상대방이 나와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그의 정신이 건강하다는 증거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자기 자신이 있다는 표현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자식이든 연인이든 배우자이든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다른 의견을 내고 때로 반항하더라도 분노를 사귀며 이를 건강하게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어떨까? 누구에게나 7번째 방은 필요하다. 사랑하는 이여, 여기까지만, 더 이상은 안 돼요. 여기 7번째 방에서는 나 혼자 있고 싶소. 이렇듯 간절한 호소를 하고 있는 사람은 산도르 마라이다.
그는 소설 결혼의 변화에서 평생에 걸친 오해로 자신을 억압하고 불행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집요하게 파헤치고 있다. 그들의 불행 속에는 오해와 억압, 그릇된 요구와 조종 심리, 그리고 의존과 독립의 문제가 모두 들어있다. 그래서 작가는 7번째 방에서는 혼자 있고 싶다라고 썼는지도 모른다. 그가 말하는 7번째 방이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각자 자기만의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이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7번째 방에서는 혼자 있을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의존과 독립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매우 적절한 처방이다. 이 문제에서 가장 좋은 사례로 미국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의 캐리 브래드쇼를 들 수 있다. 드라마 속에서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 에이든과 헤어지고 만나기를 되풀이하다가 끝내는 영영 헤어지고 만다. 그들에게 첫 번째 이별이 다가온 이유는 남자가 함께 살 것을 고집해서다. 남자와 헤어지기 싫어서 일단 승낙부터 해놓았지만 캐리는 고민스럽다. 그녀는 자신이 남자에게 의존적인 타입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안다. 혼자만의 독립된 시간과 공간 역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함께 살기 시작하면 이 두 가지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게 뻔한 일이다. 하지만 캐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 모르는 남자는 신바람이 나서 함께 살 집을 수리한다. 그것을 보고 덜컥 겁이 난 캐리는 결국 헤어질 결심을 한다. 그 뒤 시간이 흘러 재회한 두 사람은 또다시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녀는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남자에게 이별을 선언한다. 이유는 비슷하다. 독립적인 그녀의 기질과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결혼이 맞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버릴 수 없어서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나영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저 혼자 있는 걸 좋아할 뿐. 그녀는 자기가 일하는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전문직 여성이다. 독신지위는 아니지만 결혼을 서두를 마음은 없다. 전 데이트할 때 가장 부담되는 게 남자가 저와 결혼하고 싶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거예요. 아주 살짝이라도 저한테 그런 느낌을 주거나 아니면 제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비추면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요. 나영 씨는 가벼운 데이트가 진짜 연애로 발전하기가 쉽지 않다고 고백했다. 상대방이 정말 마음에 들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이번엔 좀 더 잘해보자고 결심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자가 계속해서 결혼 얘기를 꺼내면 부담스러워서 그걸 계기로 헤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 일을 몇 차례 겪고 난 다음부터 그녀는 가벼운 데이트를 하는 것도 겁이 난다고 했다. 아무리 좋은 남자를 만나도 좀처럼 마음의 벽은 무너지지 않았다. 친구들은 그런 나영 씨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친구들은 제게 그래요. 너를 좋아한다는 표현의 하나일 뿐이니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 물론 저도 그 말에 공감해요. 그런데도 막상 남자들이 그런 말을 꺼내면 모관이 턱 차오르는 것처럼 답답해서 견디기 힘들어요. 그러면 더는 만날 수 없게 돼요. 나영 씨는 자신이 결혼에 관심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딱히 그것만이 원인인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함께 만나서 데이트하는 동안에는
그 시간이 더할 수 없이 즐겁고 좋아요. 오직 그 사람한테만 집중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전화가 오면 몹시 불편한 거예요. 반갑다기보다는 얼른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앞서고요. 게다가 나영 씨는 연애할 때 오히려 혼자 있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해지는 것 같다고 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주말에 일부러 남자친구와 약속을 안 잡으려고 이런저런 꾀를 내곤 했다. 혼자 있을 기회가 생기면 어김없이 보고 싶던 영화나 전시회를 부지런히 찾아다녔다. 그런데 그 시간이 그렇게 홀가분하고 신날 수가 없단다. 제가 그런 걸 알면 남자친구는 당연히 서운해하죠. 저도 미안한 마음이 들긴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또 그런 기회를 만드느라 애쓰게 되니 결국 연애 기간에 그런 일이 되풀이되다 보면 그 관계가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사랑에도 쉼표가 필요하다. 커플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되는 의존과 독립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에 4가지 키워드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랑, 한계짓기, 정신적 독립, 느슨한 간섭이 바로 그것이다. 첫 번째, 사랑은 상대방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모습을 가졌기에 사랑하는 것은 진짜가 아니다. 그 사랑이 진짜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모습과 성품과 능력을 사랑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진짜 자기가 아닌 다른 모습을 바란다면 우리는 그에 대해 분노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한계짓기는 의존과 독립의 문제에서 특히 중요한 요소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경계를 갖고 싶어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경계를 잘 인정하지 못한다. 특히 친밀한 사이에서는 상대방이 경계 긋는 것에 반발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가까운 사이에서는 무엇이든 용납되어야 한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들은 사랑하면 모든 걸 공유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주장한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분명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존재한다.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특히 연인끼리는 서로 지켜야 할 한계를 미리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지키려는 노력 역시 두 사람이 똑같이 기울여야 한다. 세 번째, 정신적 독립은 서로 구속하지 않고 사랑을 키워가고 싶다면 꼭 지켜야 하는 요소다. 정신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아내 때문에 괴로워하는 남편의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다. 제 아내는 이 세상에서 저만 바라보고 산다고 합니다. 시부모 모시고 아이들 뒷바라지하기가 어렵다 보니 제가 유일하게 위안을 주는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어떤 땐 정말 숨이 막힙니다. 목소리가 듣고 싶다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하는데 어쩌다 퉁명스럽게 받으면 당장 눈물 바람입니다. 장 보러 갈 때도 늘 같이 가자고 졸라서 조금도 내 시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아내가 안쓰럽기도 하지만 화가 날 때도 많습니다. 이 남자의 갈등이 눈에 보이지 않는가? 그의 아내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7번째 방이 꼭 필요하다는 걸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두 사람의 사랑이 건강하다는 증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구속하는 것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단지 자신의 문제 해결 방식에 따라 그것을 표현하는 사람과 아예 그런 욕구 자체를 억압하는 사람으로 나뉠 뿐이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는 사람의 정신적 독립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네 번째 느슨한 간섭이다. 우리가 상대방의 자율성을 지지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사사건건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이 하는 일에 일일이 지적당하고 간섭당하면서 행복할 사람은 없다. 특히 연인들 사이에서 독립과 자율성이 유지된다는 것은 두 사람의 사랑이 건강하다는 증거다. 건강한 사랑은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결정하고 또 상대방은 그런 결정을 존중해 주는 것이다. 전원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곡식이나 꽃나무도 너무 촘촘하게 심으면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고 한다. 식물도 그러한데 하물며 사람이야 말해 무엇하랴. 더구나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를 질식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사랑은 언젠가 반드시 또 찾아온다. 누구의 인생에나 크고 작은 실수, 감내하기 어려운 좌절과 절망, 상처와 슬픔 그리고 후회의 순간이 있게 마련이다. 그 반대편에는 물론 기쁨과 행복, 감격과 사랑으로 충만한 순간도 있다. 그 모든 순간이 모여서 지금의 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 불쑥불쑥 솟아올라 자신을 힘들게 하는 많은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보잘것없고 남루한 사랑일수록 그냥 조용히 잊히길 바란다. 자신에게 아무런 추억도 아픔도 남기지 않은 채 그러면 후회할 것도 애달파할 것도 없으니까. 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그 연애가 아무리 지리멸렬하게 끝났어도 그리하여 자신이 아무리 외면하려고 해도 그때의 경험은 자신의 무의식에 고스란히 남아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 경험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 새로운 사랑 앞에서 어쩌면 인생 전체에서 가야 할 방향을 잘못 짚는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어떤 의미에서 사랑에 아파하는 사람들은 현재가 아닌 과거에 발목을 잡힌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지난 시간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벗어나느냐 하는 것이 지금의 내 모습을 결정한다고도 할 수 있다. 물론 사랑도 볼거리와 같아서 한 번의 경험으로 면역이 된다면 더는 바랄 게 없으리라. 하지만 그럴 수 없으므로 우리는 지나간 사랑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 또다시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을 때 현명한 시작을 할 수 있다. 내겐 너와 헤어지는 것이 이미 충분한 벌이다.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전쟁 소설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다. 실제로 이별을 앞둔 모든 연인들에게는 그 이별이 이미 충분한 벌이 되고도 남는다. 이 세상에 쓸쓸하고 가슴 아프지 않은 이별은 없을 테니까. 하지만 그처럼 사무치는 이별과 그리움의 감정조차 언젠가는 사라지는 순간이 오기 마련이다. 그것이 우리의 사랑이 갖고 있는 유한성이다. 그런데도 이따금 지금 사랑을 잃어버리면 영원히 누구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다며 고민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때로는 이별이 잘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혼자 남겨지거나 미래에 자신이 누군가를 만나 또다시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과감히 그 이별을 극복하지 못한다. 그러나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것은 상실의 고통을 직면하는 일이 두려워 생겨나는 불안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고인물이 썩고 말듯이 결국 더 큰 아픔을 가져다 줄 뿐이다. 상실과 이별 앞에서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것은 성장을 방해하고 지유를 방해하고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지나친 단정일까? 누구의 삶에나 얼마든지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주어지는 법이다. 물론 한동안은 너무나 익숙한 그의 전화번호를 누를지 말지 망설일지도 모른다. 어느 때는 바보스러운 짓인 줄 알면서도 전화해 여보세요 하는 그의 목소리만 듣고 그냥 끊어버리는 일을 되풀이할지도 모른다. 그런 미련과 망설임에서 빠져나오는 일은 누가 곁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의 결단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다양한 사람이 있다. 단지 한 사람과의 경험만으로 모든 이성을 한 범주로 몰아넣는 것은 너무 어리석다. 언제나 사랑은 그렇게 아프게 끝나는 법이라고 지레짐작하거나 과잉 일반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셈이다. 그가 있었던 시간들로 말미암아 아픔이 너무 큰 사람은 내게 또다시 사랑이 찾아온다고 말해줘 라고 하면서도 도저히 그것을 믿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랑은 언젠가는 반드시 또다시 찾아오는 법이다. 그것이 우리 생의 생성과 순환의 법칙이다. 제일 기좋은 날 오늘은 나는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지 않는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